아니구나. 라일락 꽃향기 맡으며 잊을 수 없는 기억에 안녕하세요. 한국사쌤 김자니쌤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되게 컨셉충. 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이제 많은 내용들을 공부를 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랬을 때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할까 하다가 밤이 늦었어요. 되게 지금 새벽인데 적적하기도 해서 기타를 치게 되었습니다. 요약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범위 같은 경우는 민족 유일당 운동부터 해방 이후 반민특위 정도까지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그래서 수능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이제 뭐 한능검 그리고 내신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했으니까 강의 꼭 끝까지 수강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민족유일당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20년대에 좌우 합작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났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좌익이라든가 우익이라든가 이러한 민족주의 계열이랑 사회주의 계열이 연대하는 모습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됐죠? 좌우 합작 운동의 배경. 그렇지. 자치론자들의 그런 활동 때문에 민족주의자들 세력이 약해지기도 했고 또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치안유지법 때문에 힘이 약해졌잖아. 그랬을 때 이들이 공동의 적이 누구예요? 일제잖아. 그러니까 공동의 적이 있으니까 잠시 협정? 같이 이렇게 팀을 먹는 거지. 그러면서 좌우 합작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좌우 합작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단체 뭡니까? 그렇죠. 신간회가 되겠죠. 신간회. 그래서 이 신간회 그리고 자매단체였던 여성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였던 근우회,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라. 신간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지부였고요, 공기단체였고, 그리고 이 단체랑 연관되는 키워드 2개, 만세운동 뭐가 있죠? 그렇죠. 60만세운동이랑 광주 항일학생운동,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한번 신간회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20년대 중후반, 30년대까지 아주 강렬하게 활동하였던 단체였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자, 이 신간회랑 마찬가지로 같이 기억하셔야 될 거 언급하였듯이 만세운동입니다. 만세운동 같은 경우는 제가 정리를 해드릴 때 3.1운동, 60만세운동, 광주 항일학생운동 이렇게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랬을 때 주체들이 다 다르잖아. 만세운동 같은, 이 3.1운동 같은 경우는 전 국민적으로 진행을 하기도 했었지만 또 민족 지도자들이 이제 주도를 했었고 거기에 학생들 같이 진행을 했었다라는 거. 60만세 운동 같은 경우는 뭡니까? 60만세 운동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조선공산당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청년들, 지식인들, 학생들이 주도를 하였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광주 항일학생 운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제 주로 활동을 했었고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퍼지는 거. 말이 나왔으니까 전국적인 거. 60만세 같은 경우 빼고는 나머지는 둘 다 이제 전국적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신간회랑 같이 꼭 세트로 나오는 게 이제 신간회가 60만세 운동으로 인해서 출범을 하게 되고 정우회선언 기억하시죠? 그리고 광주 항일학생 운동을 지원하였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시오. 3.1운동 같은 경우, 60만세 운동 같은 경우 그 배경이 좀 다르죠? 3.1운동 같은 경우는 고종의 인산일, 그리고 이제 60만세 운동 같은 경우는 순종, 고종의 아들이었던 순종 황제가 돌아가시면서 일어나게 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민족 유일당 운동, 그리고 신간회, 그리고 이제 60만세 운동, 광주 항일학생 운동 간단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자, 다음 파트로는 또 이제 어떠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을까요? 식민지 시대의 도시 혹은 농촌의 변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식민지 시대의 그 사회상을 얘기를 할 때 키워드가 몇 개 있어. 이거는 약간 한능검 볼 때도 그렇고 개화기랑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 모던 보이, 모던 걸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랬을 때 막 엉덩이를 삐죽 올리고 하이힐을 또각또각 신는 모던 걸, 뭐 안경을 쓰고 이제 막 머리를 이렇게
까지 집어넣고 북한 같아요. 하는 그런 모던 보이 이런 것들 딱 나오면 뭐다? 그치. 일제강점기의 사회의 변화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랬을 때 도시와 농촌의 변화라고 하면은 주로 도시는 어디 지역을 발달을 합니까? 말이 좀 이상했어요. 어디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을 하죠? 그렇죠. 철도가 지나가는 길, 철도가 지나가는 길로 중심으로 발달을 하게 되니까 이제 부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뭐 대전이라든가 그리고 서울 요렇게 이제 또 평양, 의주 또 어디야? 원산 요렇게 이제 철도가 지나가는 곳으로 이제 발달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기존에 이제 전통적인 도시들 뭐 전주라든가 뭐 이러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약간 낙후되는 모습들도 여러분들이 살필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도시를 중심으로 대중문화가 확산이 된다라는 거, 이런 것도 특히 이제 대중문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스포츠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겠죠. 스포츠는 여러분들 이게 좀 그렇지만 국가는 스포츠를 장려하는데 항상 뭔가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현대사에서도 나오거든요. 3S라고 해서 이제 스포츠 강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있는데 국가가 스포츠를 강화시키면은 사람들이 정치라든가 이런 곳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스포츠에 관심을 갖게 돼. 그럼 상대적으로 정치에는 조금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요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요건 고대 로마에서도 그랬었고요. 일제강점기도 그렇고 또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도 그랬었고 요거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도시문화. 그렇죠. 농촌. 도시가 엄청나게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농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 상대적으로 낙후되지. 그러한 모습들. 그러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뭐 문화로드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농촌 계몽 운동을 위해서 뭐 야학을 설치한다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도시와 그리고 또 이제 대중문화 요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파트 같은 경우 이제 형평운동과 같은 사회적인 차별을 철폐하는 움직임들이 있겠죠. 그랬을 때 사회적인 차별을 왜 철폐하겠어? 차별이 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차별을 받아. 일제강점기 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성이라든가 소년이라든가 또 또 제일 중요한 거 형평운동 있었잖아. 형평운동. 그랬을 때 여성운동 같은 경우 근후의 활동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여성 인권 신장이라든가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소년운동 같은 경우는 천도교, 천도교, 종교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활동 정말 많이 한 종교 꼽으라고 하면 천도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능검 특히 이제 천도교 조금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수능은 좀 덜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내신으로는 천도교가 종교 얘기했을 때 우리 막 대종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뭐 원불교까지 살펴봤잖아. 그랬을 때 천도교의 활동은 여기저기 다 끼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랬을 때 소파 방정환 선생님 같이 이제 진행하면서 소년운동 같이 진행을 하잖아. 이제 어린이날 이런 것도 쓰고 어린이라는 단어도 딱 쓰게 되는 그런 모습들. 어린이를 무시하지 마세요. 소년운동. 형평운동은 뭡니까? 진주에서 일어났잖아요. 경남 진주에서 일어났던 형평 저울. 저울. 그랬을 때 이제 뭡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좀 편하겠지? 우리 고기를 살 때 삼겹살 8,000원어치 주세요. 이러면 아줌마가 이제 어떻게 해? 아저씨가 성둥 썰어가지고 저울 위에 올려놓잖아. 형평운동은 백정. 고기를 파는 사람들 당시에 그랬을 때 저울 형평성 있게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백정에 대한 차별 금지 요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기억하셔라. 그래서 사회적인 차별 여성 소년 형평운동 백정에 대한 그런 운동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라. 자, 쭉쭉쭉쭉 넘어갈게요. 지금까지 우리 수업 많이 했네. 수업 많이 했네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뭐 여성운동 군우회. 자,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게 있을까? 자, 조금 더 살펴보면은, 역사 파트 같은 경우는 박은식, 신채호 선생님 꼭 기억하시고, 왜 이러한 운동을 벌였어요? 일본의 그러한 식민사학이 굉장히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다.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식민사학이. 그치? 너희들은 정체돼 있어. 정체. 우리 막 고속도로 정체 얘기하잖아. 한국 역사는 중세가 넘어가지 못했어. 고대에서 끝났어. 정체돼 있다고.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는 거. 극복.
그러한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더불어서 또 정체성 말고도 타율성이라는 게 있었잖아. 우리 역사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타율성 있게 이렇게 전개가 됐다고 그랬을 때 아니라는 거야.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주인공이다. 말이 좀 꼬였어요.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주인공이다 얘기하면서 민족주의 사학을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뭐 이제 조선학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이후에 또 이제 경제사학, 여기 이제 정체성이랑 이제 아예 반대되는 그런 경제사학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no! 우리는 오로지 진실만을 탐구한다. 실증사학. 문헌을 통해서, 우리 이 문헌을 통해서만 본 역사가 바로 진짜 역사라는 거. 그래서 실증사학, 진단학회, 뭐 이병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갓을 왜 쓰고 있냐면은 그냥 한국사 선생님이라서 갓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여러분들이 강의 보다가 너무 지루하잖아. 그랬을 때 이 갓을 보면서 쟤 약간 이제 한국사 선생님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트로 이제 살펴볼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좀 살펴볼 거야. 일본이 30년대 들어서, 지금까지는 약간 20년대 얘기를 살펴봤잖아요. 그랬을 때 30년대 들면서 사람들이 일본이 왜 이렇게 갑자기 미쳐 날뛰고 있는지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1차 세계대전 때에는 승전국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런데 언제부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대공황이라는 사건이 터지잖아. 그러면서 막 혼란스러워, 경제가 어려워져. 그랬을 때 일본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시장, 마켓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시장이 다른 나라 다 닫혀 있어.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네 나라가 너무 넓기 때문에 뉴딜 정책, 이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실업자를 다 취업을 시켜버리잖아. 그리고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식민지가 많기 때문에 식민지가 어떻게 보면 또 시장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 물건 팔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일본은 시장이 뭐야? 한국, 대만, 귀여운 친구들 약간. 그러니까 시장을 좀 넓혀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전쟁 벌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렇지. 만주사변이라든가 중일전쟁이라든가 또 태평양 전쟁. 그리고 그러한 과정 중에서 개인의 자유는 어떻게 된다? 억압된다. 군국주의 혹은 이제 전체주의가 퍼지게 되죠. 이러한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죠. 그러면서 이러한 배경이 바로 일제의 민족 말살 통치의 배경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자, 민족 말살 통치에서 또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말 그대로 민족을 말살시키는 거야. 민족을 없애버려. 어떻게 해야 돼? 조선어 쓰지 마. 조선 역사 배우지 마.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일본이 사실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는 이유가 뭐야? 그치? 전쟁하려고. 전쟁하려면 뭐가 필요해?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새벽이라서 제가 제정신이 정신 차려. 주하나 정신 차려. 자, 그랬을 때 전쟁을 해야 되잖아.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 전쟁을 위해서 물자를 수탈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물자 수탈. 금속이라든가 또 뭐가 있습니까? 그쵸. 쌀. 이런 것들을 수탈할 수도 있겠고, 또 인적 수탈. 병사들을 징병한다든가 징용한다라든가 노동력. 그리고 또 일본군 위안부 성착취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살필 수가 있겠죠. 자, 사람들도 이렇게 걷어들이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개편하기도 하잖아. 특히 어디? 저기 북한 지역,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군수 산업을 발달시킨다라는 거. 더불어서 일본의 방직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남면 북양 정책, 이런 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된다 하는 거면서 단골로 출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 내용으로는 일본이 이렇게 이제 막 쳐들어왔잖아. 쳐들어온 건 옛날이지. 막 수탈을 하잖아. 그러한 과정 중에서 우리나라는 30년대 어떠한 이 독립운동을 하였는가, 이러한 내용을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잠깐만 끊고 갈게요.
마음으로 내 텅 빈 방문을 닫은 채로 아직도 남아있는 너의 향기 내 텅 빈 방 안에 가득한데. 네, 바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전까지 일제강점기에 대한 식민 통치까지 살펴봤었죠. 그랬을 때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어떻게 또 저항을 하였는가,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 관내에서 30년대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셔야 할 단어는 여러분들이 민족혁명당이에요. 민족혁명당. 김원봉을 중심으로 이제 움직였었죠.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계열이라든가 민족주의 계열, 이러한 친구들이 같이 연대해가지고 만든 운동이었잖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기에서도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조선의용대, 중국 최초의 관내부대까지 설치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살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이 김원봉이라든가 이러한 사회주의 계열이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나중에 민족주의 계열은 또 나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여러분들이 살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김원봉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한국 이제 광복군의 조선의용대가 또 편입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여러분들이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계열을 좀 살펴봤었고요. 민족혁명당.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얘기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죠. 독립운동에. 바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20년대까지는 거의 약간 뇌사 상태였잖아요. 막 이러고 있었잖아. 그런데 통일국민 이제 그 회의 이후에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침체기였단 말이야. 그러다가 언제 바로 이제 한인애국단 활동을 통해서 중국 국민당의 이제 지원을 받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될 거, 이봉창 의사라든가 윤봉길 의사라든가 그 두 사람의 업적을 조금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봉창 의사가 이제 홍콩 공원에서 도시락 폭탄을 던진 게 아니죠. 윤봉길 의사죠. 그리고 이제 이봉창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본 천황을 암살하려고 하다가 이제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도 여러분들이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한인애국단의 이 의미는 뭐예요? 거의 이제 죽어가는, 거의 뇌사 상태의 임시정부가 이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쾌거를 일으키게 되잖아. 그러면서 막 장제스가 꺼이 이러면서 이제 중국의 백만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한국 청년 한 명이 해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 그렇게 해서 임시정부가 나름대로 이제 살 길을 모색하다가 일본이 이제 중일전쟁 일으키고 하니까 어디로까지 피신을 하게 됩니까? 저기 이제 충칭까지 가잖아. 그러면서 거기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또 다시금 기틀을 잡게 되는 모습들, 그리고 또 한국 광복군, 광복군 하면 또 활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이 영국에 이제 가서 이러한 심리전이라든가 이러한 후방 작업들을 펼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뭡니까? 그렇지, OSS 요 정보국이랑 같이 해서 독수리 작전,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하기도 했지만 아쉽게도 시행하지는 않았다라는 거. 자, 요렇게까지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독립운동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이제 건국 준비를 하는데, 건국 준비할 때 우리나라에 이제 세 개의 단체가 있었잖아. 임시정부, 충칭의 임시정부, 그리고 북쪽 예난 쪽에 이제 조선 독립동맹, 그리고 또 국내의 조선 건국동맹. 그래서 제가 독립동맹이랑 건국동맹이랑 구분할 때는 우리나라 내부에 있으니까 건국동맹, 우리나라 밖에 있으니까 조선 독립동맹, 이렇게 외워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저기 북한의 저기 최고 존엄 있잖아. 김일성이 또 이제 만주에서 동북항일 연군 활동하다가 어디로 소련에 이제 넘어가게 되는, 소련의 이제 하바롭스키 여기까지 이제 넘어가가지고 이제 소련의 등을 엎는 그러한 모습들을 또 여러분들이 살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사실 동북항일 연군은 좀 끼기가 좀 어렵죠. 임시정부, 그리고 조선 건국동맹, 그리고 이제 조선 독립동맹, 요거 세 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라. 자, 세 개 기억하시면은 국외적으로 다른 민족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지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을 벌였었는가? 뭐가 되겠습니까? 세 가지 이제 회담이 있었잖아. 첫 번째로 이제 카이로 회담, 두 번째로 얄타 회담,
세 번째로 포츠담 회담. 그랬을 때 카얄포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카이로랑 포츠담, 카포. 여기 카포예요. 카포. 뭐 어쩌라고. 어쨌든 카포가 뭐냐,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했었다고. 카이로 회담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독립 인듀 코스 얘기하잖아요. 적절한 절차를 걸쳐가지고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겠다. 포츠담 회담은 뭐예요? 거기에 대한 재확인. 얄타는 뭐야? 중간에 해가지고 소련 껴. 무슨 말이야? 미국이랑 일본이랑 싸우고 있는데 소련이 얄타가지고 끼라고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얘기하기도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라. 자, 이렇게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독립을 위한 움직임 세계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바래왔던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을 때 여기 이제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 장장 한 3년간의 기간을 우리는 이제 해방사라고 얘기를 해요. 해방사. 그랬을 때 비극의 역사기도 하죠. 우리나라가 찢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얘기하는데,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수능이든 말이죠. 수능이든 또 어떤 부분 다른 이제 뭐 한능검 시험이라든가, 그리고 또 심지어 공무원 시험 같은 데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파트입니다. 근데 문제 유형은 똑같아. 시기 문제야. 언제 뭐가 있었고 어떠한 사건이 있었고, 되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이 3년간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 하지만 여러분들, 저와 같이 수업을 진행하였던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순서 아주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돼. 자,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연도별로 구분을 해드렸잖아. 45년, 46년, 47년, 48년 이렇게까지. 45년 같은 경우 해방되고요. 해방됐고 조선 건국동맹에서 조선 인민공화국 변신하는 거. 거기서 또 중요한 키워드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여운형 선생님이었죠. 조선 건국동맹에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가 아니죠. 조선 인민공화국 요렇게까지 이제 활동하셨던 분. 그리고 이후에 미군정 우리나라 인정합니까? 임시정부 인정합니까? 안 인정해. 그럼 소련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인정하려고 하는 모습들 보인다. 자, 그러한 과정 중에서 12월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 해 겨울이라고 해서 모스크바 3상 회담 있었잖아. 가장 중요한 내용 뭐야? 그렇죠. 신탁 통치. 신탁 통치가 뭐야? 다른 나라가 우리 통치한다라는 거. 그랬을 때 동아일보 오보 사건이 일어나고, 우익 같은 경우는 반탁, 좌익 같은 경우는 찬탁, 이렇게 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5년이 지나가고 46년에 무슨 내용입니까? 미소 공의가 열리게 되죠. 미국과 소련 공동위원회가 열려서 이 한반도에 임시정부 만들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실패의 성공에 실패하잖아. 되게 막 자기네들끼리 막 자존심 싸움만 하느라고 우리나라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잖아. 자, 그랬을 때 누가? 이승만 박사가 6월 달에 정읍 발언. 핵심은 뭡니까? 정읍 발언 같은 경우는 남북이 아니더라도 남한만이라도 선거 가능한 지역이면 남한만이라도 단독 선거할 수 있다. 이 분단을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나?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좌우 합작 운동이 벌어지잖아. 그러면서 좌우 합작 위원회 조성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좌우 합작 7원칙 발표가 되고 나름대로 으쌰으쌰 하는데, 그 다음 연도 47년도가 되면서 제2차 미소공의 또 실패하잖아. 그러면서 희망이 없는 건가, 좌우의 대립은 더욱더 극렬해지고, 그러다가 우리의 또 여운형 선생님 암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 중에서 미국이랑 소련이랑 서로 얼굴 보기 싫은 거지. 그러면서 미국이 이 문제를 유엔으로 상정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서 48년에 이제 유엔에서 이제 소총회가 열리게 되고, 유엔 총회가 열리면서 소총회로 변하게 되면서 결국에 이 과정 중에서 소련이 반대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남북 분단화가 현실화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누가 48년 4월 달에 김규식 선생님이랑 같이 어디로 올라가요? 북한으로 올라가잖아. 북한에 누구랑? 김일성이랑 김두봉. 수업 때 제가 말씀드렸었죠? 설민석 선생님,
최태성 선생님, 뭐 이다지 선생님, 블라블라 막 하다가 김주환 선생님 같이 강남역에서 밥 먹었다. 누가 유명해져? 내가 유명해지잖아. 김일성 뭐야? 이 사람 김구, 김두봉, 뭐 김규식 다 이 독립운동하는데 굵직한 사람이었는데 김일성 딱 끼는 거. 그런 모습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겠죠? 그렇게 해서 남북 협상을 진행하지만 실제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언제 4월 달에 남북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싶더니만 5월 달에 50총선거까지 여러분들 이루어진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45년부터 48년까지의 일련의 사건들이었고요. 그랬을 때 지금부터 이제 대한민국이 수립되는 과정이 또 의미적으로 되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전까지는 순서 문제가 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50총선거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더불어서 이후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어떠한 정치체제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건국이 되었는가, 이러한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50총선거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진행된 민주적인 선거였다는 거죠. 여성들도 참여를 했고요.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선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여기서 최초 이제 보통선거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요걸 통해서 이제 일어났던 내용이 뭐예요? 그렇지, 재헌국회지. 재헌국회가 이제 구성이 되고 재헌국회에서 이제 헌법을 만들게 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출범을 하게 되잖아요. 7월, 자, 이렇게 5, 7, 8 이렇게 5월에 선거해서 국회를 구성하고 이 국회가 법을 만들어 7월 달에. 그리고 이 법을 통해서 뭐가 8월 달에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지. 선생님, 8월 15일 광복절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건국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기억을 하셔라 라는 거. 우리나라 8월 15일 날 건국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관보 나올 때 대한민국 30년, 이것도 기억하셔야지. 그리고 또 3.1운동 정신을 계승하기도 하였다. 얼마나 가슴이 뜨겁습니까? 하지만 남북 분단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 이 분단된 조국, 분단된 이 한반도 반대하는 친구들이 있었죠. 누가? 사회주의 계열이 국내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하고 있었잖아. 어떤 내용들이에요? 4.3 사건, 제주 4.3 사건이라든가 여수 순천 사건 있었잖아요. 남북 협상이 막 진행되려고 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사실 유엔 소총회에서 이제 한반도 분단해라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좌익 계열이 저항을 하게 되고 여기서 경찰들과 충돌이 있게 되니까 제주도가 갑자기 피바람이 불잖아. 그러면서 여기에서 수많은 이 제주도민들이 희생당하는 사건, 요거 기억하셔라. 배경이 중요해요. 배경. 자, 여수 순천 사건은 뭐예요? 좌익 세력들이 이제 군대에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이 제주도 사건을 투입을 하려고 하는데 싫다라는 거야. 더불어서 우리는 분단되기 싫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과정 중에서 군인들이 일으킨 반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결국에 많은 사상자가 일어났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살필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4.3 사건이라든가 여수 순천 사건이라든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내용은 뭐냐?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반민특위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이 가장 처음 해야 되는 숙제가 뭐였냐면은 바로 친일파에 대한 처단. 친일파라고 얘기를 하진 않을게요. 반민족 행위자라고 얘기할게. 왜냐면은 일본 사람들이랑도 친하게 지내야 할 필요가 있거든. 우리는 평화를 사랑해야 되거든. 그랬을 때 친일파보다는 사실은 반민족 행위자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더 적절하겠다. 요거 말씀드릴게요. 이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을 처단해야 되는 거 하나랑요, 농지개혁을 해야 돼. 농지개혁. 그런데 일단은 가장 국민적으로 지지를 받았었던 거는 반민특위란 말이죠. 그 반민특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민특위 같은 경우 반민족 행위자를 찾는 그런 특별법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 만든 법 아래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기소해가지고 법정으로 세워.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 뭡니까? 당시의 상황이, 당시에 우리나라를 흐르고 있던 그 정신이 뭐야? 반공사상이거든. 북한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8월 달에 이제 건국이 되고요. 그 다음 달에 바로 북한이 건국이 돼. 그러면서 남한과 북한이 막 갈라져가지고 좌우익이 엄청나게 대립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의 친일파들, 반민족 행위자들 그대로 그냥 안고 간다라는 거예요. 왜? 더 나쁜 이 북한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친일파 제대로 처단이 되었는가? 처단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승만 정부의 그 반공 국시에 의해서 실제로 이 반민족 행위자들, 일명 친일파들이 제대로 처단받지 못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얘기를 하느라고 조금 랩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나머지 한국사 내용도 같이 저와 함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열심히 강의를 준비를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완강하시기를 개인적으로 정말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화이팅! 안녕.